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합격생, 졸업생한테 듣는 청소년 상담사 생생 토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속속 참여해주고 계세요. 벌써 20분이 넘는 분이 지금 줌에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들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김규 교수님, 우리 학우님들한테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예술치료학과 교수 김기호입니다. 우리 자주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특강에 참여해 주시는 학우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원수영 교수님도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수영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두 분 교수님하고 또 우리 참여해 주시는 우리 청소년 상담사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유지흔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지흔 선생님께서 줌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유지흔 선생님 제가 소개를 잠깐 간략하게 드릴게요. 유지흔 선생님은 우리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에서 수학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모두 다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상담심리센터 레지던트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진단이나 해석과 관련해서 또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유지은 선생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은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특강은 2021년이 아니라 이제 2022년이죠. 2022년 청소년 상담사 상급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이제 주제로 잡고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유지흔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019년 2월에 졸업을 했고요. 공부를 좀 잘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못했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이 학사를 계속 공부를 해왔던 터라 공부를 되게 제대로 못했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전체가 이제 다 F를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성적을 다 지워야 했던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졸업만 하자, 내가 성적보다는 졸업을 하자라는 거를 목표로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 아웃사이더 같이 이제 공부를 성적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오프라인 특강이 좀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특강에 이제 몇 번 나가면서 이제 그때 친하게 되었던 학우님들의 도움으로 이제 어떤 국가 자격증 스터디라든가 뭐 임상심리사 2급 스터디 이런 것들을 참여하게 되었었고요. 그런 거를 참여하면서 이런 자격증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학사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실은 이렇게 학사하면서 내가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도 딸 수 있구나라는 그런 정보도 얻게 되었었고요. 졸업을 한 이후에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따고 임상심리사 2급을 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료인문 정신분석 전공 석사 수료를 했고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센터의 레지던트를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감정신건강의원부설 공감연구소의 심리상담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자격증이란 청소년 상담 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 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는 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자격 검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필기 시험, 면접, 연수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는 필기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수는 그 시간을 내가 이수를 하면 되는 문제이고 필기 시험과 면접의 합격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의 수행 직무는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위센터나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 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는 이제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조금 많이 쓰나라는 거를 제 주변 지인이나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선배분들을 보면 실은 청소년 복지센터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되거나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지원 센터 이런 데에 취업이 조금 가능한 자격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복지센터나 지역 아동센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 같은 개념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내가 어떤 특수한 그런 전문직을 갖고 들어간다라기보다 내가 조금 소셜워커의 느낌으로 소셜워커가 이제 주 직무로 들어가는 경우일 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이 조금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직군으로서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상담이 실은 전화 상담을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으로 많이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총 5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 5과목 중에서 내가 이 5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된다라는 게 기준이 되는데요. 근데 그중 한 과목이 하나라도 꽈락이 40점 미만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60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면접장에 가면 되게 좀 많이 긴장도 되고 실은 그냥 자기소개 듣고 그냥 이렇게 1대1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요. 면접장에서도 사례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례지를 하나 줘서 그 사례지를 보고서는 내가 이 사례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 사례에서 문제가 뭔지, 목표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른 기관에 연계를 한다면 어떤 기관에 연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의 정보를 갖고 들어가야 이제 면접을 할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면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응시 자격을 볼 텐데요. 제가 응시 자격을 상급만 이제 정리한 게 아니라 1급, 2급까지 다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이제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따게 되는 자격증인데 실은 내가 만약에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석사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게 된다면 실은 석사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2급을 준비를 하셔도 좋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득 과정 우선은 필기 시험을 먼저 보면은 필기 시험의 시험 과목은 필수 5과목, 그다음에 선택 1과목 이렇게 해서 총 6과목을 보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아까와 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실은 이제 과목당 25문항으로 변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실은 원래 그전에는 과목당 30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5문항으로 변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시험을 볼 때 이제 시험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청소년 상담사는 시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과목일 때보다 시험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항수가 조금 더 적어진 거는 이제 공부하기 편한 그런 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5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5과목 중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꽈락이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경우가 특히나 심리 측정 및 평가 이 과목과 학습 이론 이 2과목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발생됩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같은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리 검사를 내가 외워야 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내가 조금 더 비중을 놓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심리 측정 및 평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습 이론에서 괄학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습 이론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떤 조금 생소한 그런 이론들이나 생소한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조금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가게 되면은 그렇게 꽈락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도 꽈락이 조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 수련 활동론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이 청소년 이해론을 제일 많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심리학부다 보니까 청소년 이해론에 이제 조금 심리 관련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많이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시험장 안에서도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한 분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합격 기준은 면접위원이 이제 3분이 계십니다. 이 3분의 평정 점수 25점 만점에서 합계가 모두 15점 이상일 때 이때 이제 합격 기준이 되고요. 면접위원의 과반수 이 3명 중에 두 분이 평가상 점수를 1점으로 했을 때 실은 정말 내가 막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1점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만약에 평정 점수가 만약에 3명 중 2명이 1점으로 줬을 때 그럴 때는 평정 점수에 상관없이 이제 불합격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일시가 아마 12월쯤이 될 텐데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될 때까지 1~2달 정도의 이제 기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은 면접에 대한 준비는 요 1~2달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격증 공부에 대한 조언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응시 자격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라라는 거를 꼭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상담 관련 내가 학과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사회복지학으로 들어왔고 상담심리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라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은 응시 자격에 이미 충분히 충족이 된 경우예요. 근데 내가 부전공자인 경우에 상담 관련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를 부전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타전공인데 내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볼 수 있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응시 자격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가 필수적으로 이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해서 내가 혹시라도 부전공자이거나 타전공자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꼭 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상담 관련 학과이고 내가 복수 전공자이게 이라는 게 이미 충분하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필수 과목 중에 내가 조금 들을 만한 과목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시험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내가 졸업을 할 때까지 그 과목을 조금 들으면서 시험 대비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발달 심리학이라든가 뭐 심리 측정 및 평가라는 경우에는 뭐 심리 검사와 실제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상 심리학도 임상 심리학이나 의상 심리학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습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 심리학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내가 따로 공부하려면은 이 내용이 조금 잘 와닿지도 않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내가 조금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심리 측정 및 평가라든가 학습 심리학 이런 경우 이 난이도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과목 이제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조금 염두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과목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기 시험 위주로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필기 시험과 면접과의 합격률 차이가 매우 크고, 필기 시험의 경우에는 꽈락, 그러니까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기 때문에, 특히 심리 측정 및 평가나 이제 학습 심리학 이 두 과목에서 꽈락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니까 꼭 이 두 과목을 쪼끔 공부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러면은 '필기 시험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필기 시험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시험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닙니다. 이 자격증 시험의 어떤 주요 키워드를 보자면 그 시간에 맞게 다 풀어내는 게 아마 주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자격증을 볼 때 두 교시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데요. 1 교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 4 과목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필수 4 과목이면 한 과목당 25 문항이었죠. 그래서 25 문항을 이제 4 과목을 본다라고 하면 100 문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0 문항을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교시를 이렇게 100 문항을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30 분의 휴식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제 30분 휴식을 하고 이제 10분 전 착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2 교시에 다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 2 교시의 필수 한 과목 학습 심리학이죠. 이제 학습 심리학과 선택 한 과목, 뭐 청소년 이해론 이런 거를 보겠죠. 해서 이렇게 두 과목을 25 문항, 25 문항 해서 50 문항을 50 분을 시험을 딱 보게 됩니다. 해서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문제를 1분 동안 풀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면 안 되죠. OMR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1 분보다 쪼끔 안 되게 이제 풀이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스터디 방향은 이제 '속도가 빠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한 6분 정도가 이제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는 한 과목당 20 분을 이제 시간을 재고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시간을 재고 이제 문제를 풀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5분에 딱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은 우리가 검토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도 있어서 그럼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한 과목당 20분으로 시간을 재고 풀고 그럼 남은 5분 동안 시험장 안에서는 검토를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자라는 걸로 계속해서 이 연습을 계속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최소 기간이라고 최소 3개월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10월 초순, 10월 중순 요때쯤 시험을 봤었던 것 같은데 스터디 시작했었던 게 한 7 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월부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매주 이제 스터디 그룹 만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한 회 기출문제 이제 6 과목이죠. 6 과목을 항상 그렇게 풀이를 하고 시간 재서 OMR 카드 작성하는 것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채점 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채점했었던 그 점수를 각자 이 점수표에다가 다 기록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해서 내가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지 점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점수표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내가 특히나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따로 이론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알 수 있었던 지표로 작용했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스터디 그룹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임상심리사 2급 공부할 때도 똑같이 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스터디 그룹을 하는 것과 혼자 공부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터디 그룹을 할 때는 혼자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약하구나.'라는 거를 제대로 보기가 힘든데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점수나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재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모르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라는 거에 장점이 우선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실은 국가 자격증 시험이 어 당연히 심적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말로는 그때 가면은 이제 말로는 '아 뭐 꽈락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탈락되면 불합격 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또 보면 되지.'라고 하지만 실은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있고 되게 불안감도 오고 부담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같은 스터디 그룹 하는 그 이제 학우분과 이런 자기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거를 토로하면 쪼끔 덜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독려하면서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쪼끔 안정감을 느끼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공부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스터디 그룹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점수표 작성을 할 때 이게 스터디 그룹을 하면서 점수표를 작성하게 되면 실은 그 점수가 옆에 있는 사람과 공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터디원이 이제 내 점수를 다 보게 되고 '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서로 되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라는 말이 아니라 좀만 공부하면 잘 될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말이 아니라 너 긴장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는 쪼끔 더 현실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랬었던 게 이제 쪼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꼭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이라면 실은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나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압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시험 시간이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그렇게 압박이 되지 않는데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 이거를 다 풀어내는 게 우선은 첫 번째 과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든 맞든 이 시간에 다 풀어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풀어내면서 내가 OMR 카드도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검토하는 시간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러려면 내가 평상시에 이런 거를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를 한번 풀 때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시면 좋다. 그리고 그렇게 OMR 카드를 연습을 할 때 이게 내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를 계속 만약에 1, 2, 3, 4, 5 번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1 번을 풀고 2 번에 넘어갔는데 2 번에서 모르는 문제가 막혔다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어 오지선답이다라고 하면은 몇 번 지우고 뭐 3 번, 4 번이 3 번, 4 번이 이제 정답인 것 같다라고 쓰고서는 바로 넘어가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3 번, 4번 중에서 뭐가 정답인지 헷갈리니까 계속 끙끙 앓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려면은 이제 OMR 카드 같이 작성하는 거를 연습하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스킵하고 넘어가는지, 그리고 검토할 때 이거를 다시 읽고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데에는 OMR 카드 작성하는 게 꼭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같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면접에 대한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면접은 '롤플레이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롤플레이 하는 게 좀 제약이 많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분들이 이제 그 면접관 역할을 해 주시면서 그런 롤플레이 연습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이제 쪼끔 '내가 긴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롤플레이 하는 거를 영상을 녹화를 해 가지고 어 혼자 따로 보면서 내가 말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떨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선 면접을 할 때 사례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집이 그 사례 내용이 되게 특이한 사례를 주는 게 아니라 쪼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을 쪼끔 익히고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례를 봤더라도 '아 이런 패턴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익히려면 이 문제집 풀이가 쪼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연습하는데 문제집 풀이를 쪼끔 하고 들어가셔라."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접에 대한 것들은 실은 제 이제 면접에 대한 후기를 쪼끔 얘기를 드리는 게 쪼끔 더 실질적인 것 같아서 PPT에도 쪼끔 정리를 해 놨는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1 분, 여자 2분 이렇게 계셨고요. 그리고 이 면접관 3 분의 분위기가 각자 달랐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어떤 말을 했었을 때 이 면접관 분들이 어떤 이렇게 취하고 있는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분은 되게 온화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어떤 한 분은 뭐라 그러죠? 되게 눈을 이렇게 옆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비아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약간 들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런 기억이 들어서 쪼끔 '이런 후기를 먼저 들으시면 면접 들어갈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사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들어가기 전에 오게 되면 저희끼리 이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우리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끼리 해서 몇 번째로 들어갈 건지라는 제비뽑기를 해서 몇 번째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뽑아서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네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A4 용지 사례지를 하나 이렇게 줍니다. 그 사례지 안에 이제 내담자 누구가 막 어떻게 했고 이 사람이 무슨 자살을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전화로 이렇게 문의를 했었고 해서 얘가 실제로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었던 게 어떤 사례고 해서 이제
임상자가 지금 어떠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지 내용입니다. 해서 이거를 15분 정도 읽는 시간을 줍니다. 해서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면접장에 이제 입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딱 입시를 했었을 때 이제 면접관 3분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저랑 1명 더 해서 2명이 같이 이렇게 면접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질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쏟게 된 계기가 어떤 거가 있었냐라는 질문이랑 혹은 이제 청소년 상담을 이제 청소년 그 비행 청소년이나 되게 쪼끔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내가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문학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어떤 거를 추천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각자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사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사례지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라고 하는 거는 실은 "여기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말인 겁니다. 여기 안에서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건지. 실은 이 말은 이 상황에서 정확한 문제가 어떤 걸로 보이냐라는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목표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담자한테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나 혹은 "이런 상황에서 뭐 상담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이 사례지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청소년이었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 사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상담 네 번째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얘가 근데 정말 자살을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냐?" 그러면은 "너가 살고 있는 주변에 어떤 기관이 있는지 얘기해 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어떤 기관 얘기는 했는데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기관으로 연계할 것인지."라고 하면 뭐 위센터나 뭐 아니면 성폭력이다 그러면 뭐 해바라기 센터나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센터에 연계를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은 그 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여기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괜히 아는 척하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는 질문인데 계속 내가 "아 근데 이거는." 이러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 공격적인 그런 컨셉을 잡고 있는 면접관이 "그래서 뭘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어 주변 지인분의 얘기를 들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해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리고 질문 하나 대답을 못 했다고 해서 어 불합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쪼끔 얘기를 드리면 면접을 할 때 그래서 쪼끔 덜 불안하지 않게 면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면접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관련 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에 대한 관련 사이트는 이제 큐넷 그리고 큐넷 안에 이제 청소년 상담사 관련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홈페이지와 그리고 내가 면접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남은 거는 연수 시간을 이제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수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유스 카운셀러라는 그 홈페이지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언제 이런 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지 접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으려면 이 사이트를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해서 제 특강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어서 제가 다음 선배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조성신 선생님 모시고 청소년 상담사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의 생생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조성심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지금 3학차에 재학 중이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2018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자격증은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상담사 생생 토크로 그 재학생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팁? 네, 그런 걸 좀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진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그 마지막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 상담 기관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쉼터 등이 있는데, 근데 이 청소년 상담사 3급을 취득했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 동반자라는 직무가 있어요. 청소년 동반자가 되려면 응시 자격 기준이 있는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하면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 3가지가 첫째는 상담 관련해서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 그런 지도 경력이 1년 이상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할 경우인데, 그 예로 나오는 자격증이 청소년 상담사 3급, 임상심리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그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에 있는 자격증 2급 이상의 경우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제가 보기엔 청소년 상담사 3급이 취득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취업이 보장되진 않지만, 뭔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턱을 하나 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필기, 면접,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 연수는 100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과목은 필수 5과목하고 선택 1과목이 있는데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은 청소년 이해론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론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이해론을 했습니다. 제가 스터디를 함께 했던 분들도 모두 청소년 이해론을 선택했었습니다. 이것도 워낙 유진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밑에 부분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그 합격 예정자는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근데 합격률이 높긴 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셨다고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면접이 불합격이 되셨어도 필기를 합격하셨으면 이 응시 자격 서류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격률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과목별 채점 결과가 큐넷에 나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과목별로 있고, 응시자 수 옆에 보면은 과락률이 있잖아요. 과락률을 보시면 심리 측정 및 평가가 59.7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학습 이론도 좀 어려운 편이죠. 16.86%, 발달 심리도 22.15%로 과락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일정은 큐넷에서는 지은 선생님이 알려주신 만큼 정보가 있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탑앤북스라는 블로그에 좀 그 예정 일정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은 10월 8일 날 예정이고요. 합격자 발표가 그 다음 달에 나오고 면접 접수를 11월 말에 하고 시험은 12월에 이제 면접 시험은 선택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날짜랑 시간을 그때 선택을 해서 하시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이고 그 서류 제출 기간이 3월 초예요. 작년 같은 경우 3월 12일 날까지 서류가 도착이 돼야지 가능했던 거였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작년 기준에서 그러니까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연수를 5월 달에 받았고 자격증을 제 손에 받게 됐을 때가 6월 말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기도 하고 연수까지 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은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배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솔직히 이런 내용은 많이 정보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저는 수강 신청을 미리 좀 짜놨었어요. 그 다음 학기 걸 짠 게 아니라 제가 편입을 했었으니까 4개 학기가 있잖아요. 3학년 2개 학기, 4학년 2개 학기. 그래서 2년치 4학기 수강 계획을 미리 레이아웃을 짜서 시험 과목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심리나 집단상담, 상담이론, 심리 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그런 과목을 가능하면 다 들었고 아까 지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청소년 상담이나 학습 심리학도 수강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때는 이론 요약서 지금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구입은 안 했는데 대신에 그 교환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학교 그 교수님들이 교환을 제본을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문제 풀고 오답노트 정리할 때 그 이론 요약서 대체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은 선생님이랑 저랑 스터디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만나면 매주 토요일날 만나서 OMR 마킹하고 그 문제 푸는 걸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점수 매기고 과목별로 점수 어느 정도 변동, 어떤 과목이 더 잘 되고 어떤 과목이 더 어려웠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가장 중요한 팁이랄까? 그게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오답 정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꼭 틀리는 문제를 꼭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기출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는 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출문제를 저는 문제집은 샀지만 문제집에 마킹을 안 했어요. 지금 큐넷이랑 큐넷 사이트 제가 밑에 링크 주소를 남겼는데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기출문제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과목별로 다 받으실 수 있어서 저는 그걸 출력해서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앱이 있어요. 그럼 그 앱 상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답도 나오고 제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서 그 문제를 연도별로 과목별로 한 부씩 다 출력을 한 다음에 앱에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를 그 문제 앞에다가 마킹을 했었어요. 몇 번 틀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한 번 틀렸는지 두 번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었고 오답인 부분도 이게 왜 오답인지 그 문제지에다가 좀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큐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를 받으셔도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활용했던 사이트는 사실은 이 CBT라는 앱이었어요. 이건 사이트고요. 이 CBT라는 사이트에서도 문제 출력이 가능해요.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문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메모하고 계시면 제가 이거 교수님께 드려서 이 PPT 자료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운받아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앱은 사실 이거였었어요. 제가 알기로 아이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이트, 그 밑에 지금 보시면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클릭하면 거기에 다운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러면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보이시나요, 혹시? 거기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창이 떠요. 그 다음에 한 문제씩 풀기에서 그 문제 풀기를 클릭을 하면 과목 선택이라는 창이 나오고 거기서 큐넷 기타 및 전문 자격 시험을 클릭을 하면 맨 오른쪽 세 번째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과목별로 한 과목씩 풀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것처럼 1, 2, 3, 4 과목 그걸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진짜 시험처럼. 그러면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점수가. 과목별로 점수가 나오고 합격했으면 합격했습니다. 뭐 불합격했으면 불합격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밑에 틀린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틀린 문제들만 제가 미리 출력해 놓은 문제에 마킹을 한 거죠. 틀린 문제들이 몇 문제인지. 그리고 점수 제가 그렇게 풀어본 문제들은 연도별로 점수를 따로 과목별로 관리를 했어요. 이 과목에 몇 점을 맞았는지, 과락이었는지, 여유있게 맞았는지 평가를 해서 제가 과목별로 어느 과목에 좀 강하고 어느 과목에 취약한지, 과락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팁은 우선 시간이 진짜 부족해요. 지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험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점검하거나 검토할 시간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리 마킹하고 그냥 패스하는 게 낫고요. 근데 이때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마킹했다고 해서 수정을 못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마킹하고 넘어가고 혹시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한 문제가 있으면 저는 샤프로 그 문제 번호 위에 마킹을 해놨어요. 체크를 해놓고 혹시 다 마킹한 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연필로 샤프로 체크했던 그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검토하고 수정하던지 수정한 후에는 그 샤프로 마킹하는 데는 지우고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험이라는 게 60점, 평균 60점 이상이고 과목별로 40점 미만만 아니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65점을 목표로 60점을 목표로 하기에는 위태위태하니 조금 여유있게 65점을 목표로 했고 그렇게 따지면 굳이 어렵고 막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준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핵심 위주로 대신에 제가 풀어봤던 문제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드물어요. 변형이 되거나 좀 달라지는 문제가 많긴 하나 내가 풀어봤던 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는 가능하면 틀리지 않도록 오답 그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틀리지 말아야지 이런 전략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80점, 90점인 분들은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별 효과가 없으실 것 같고 65점이 목표고 나는 자격증 취득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답 정리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인강 보시는 건 사실 추천은 안 드려요. 가격도 비싸고 인강 볼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가정주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더 바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인강이 필요한 부분은 유튜브 검색을 하면 뭐 20분, 10분 이런 짧은 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굳이 유료로 몇십만 원 주고 결제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가 안 될 때 합격 후기 같은 거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본 게 2018년도고 지금이 22년도니까 그 사이에도 문제가 많이 변형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유형도. 그래서 합격 후기를 검색하면 아주 착실한 블로거 분들이 기출 문제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략, 팁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남긴 그 블로그는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필기 팁, 또 면접 팁 분리해서 글이 되게 잘 남겨져 있어서 밑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은 사실 공부할 때는 기출이 답이다로 했어요. 기출이 답이다 이 시대고시 문제집으로 봤는데, 이 문제집의 단점은 문제가 있고 바로 밑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책에다가 문제를 푸신 분은 많이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답이 밑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고 문제 푸는 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제집에 직접 풀이를 꼭 해야 하시는 분은 나눔북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문제지와 해설서가 분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꼭 문제집에 풀이를 하셔야 되는 분은 나눔북에서 나오는 문제집을 추천드리는데, 나눔북 문제집은 제 기억에는 조금 해설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차이가 있어서 저처럼 그냥 문제를 출력해서 풀고 답이랑 설명만 참고하실 거면 저는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가 더 좋았던 것 같고, 뭐 프린트하는 상황이 안 되거나 나는 꼭 문제집에 마킹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분은 저는 나눔북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권으로 끝내기를 안 봤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 이론 과목이 좀 많잖아요. 6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내용도 되게 방대해서 이거를 다 그 전공서적으로 보기에 부담스러우신 분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과목별로 정리도 되어 있고 약간 서머리 노트 같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책 한 권을 본다고 다 커버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정리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참고하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2권을 문제집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오답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 기출이 답이다나 이 한 권으로 끝내기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그 문제를 다 맞춰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기출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라고 제가 그 과목별로 약간 추천 도서, 전공 서적을 좀 남겼는데요. 이 발달심리학은 제 기억에 곽윤정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책이에요. 그 정옥분 저자께서 쓰신 건데 되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달심리는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심리는 이 권상만 교수님 책을 되게 많이 보세요. 특히 대학원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 책을 많이 보시고요. 저도 1학차 때 상담이론 수업 때 주 교재가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 정도는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심리검사의 이해는 그 심리평가 그 과목에서 약간 그러니까 검사의 중요한 부분만 속속속속 정리되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그 문제, 그러니까 심리검사도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책에 나온 중요한 부분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학습이론은 이 책을 보진 않았어요. 이 책은 저 대학원 선배분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추천 도서를 알려주신 책인데 제가 목차랑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추천 도서로 함께 남겨놓았습니다. 예,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이 정도고요. 저는 면접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었는데 유지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송선 선배님 오셔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도와주셨고 곽윤정 교수님께서 저희 특강도 해주셨었어요. 하루 날 잡으셔서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면접 보면서 저도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긴장을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질문을 하셨는데 면접관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팁을 들었거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아까 유진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긴장을 너무 해서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괜찮으시다면 다른 문제를 내주실 수 있으시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문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필기가 60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면접도 25점 중에 15점 이상이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합격률이 높기도 하지만 전 그거 감안해서 그 약간 턱걸이 비슷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 문제의 답을 못했어도. 그래서 긴장을 하셔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은 다른 문제, 죄송하지만 다른 문제 내주실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대비 교재가 있긴 한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상담 사례 연구집이라는 게 연도별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파일로 있거든요. 그 사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배님들이 청소년 상담사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조성심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생생한 특강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편안한 느낌으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학우 여러분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